고향 내려가는데 한번 내려갔을 때 푹 쉬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낼 수 있어서 공휴일 되면 좋겠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을 3주 정도 앞둔 시점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민족의 최고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성수품 공급과 농축수산물 할인 등을 통해 온 가족이 넉넉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도록 이번 이야기부터는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기대가 됩니다. 기차 예매도 오늘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정부와 여당, 오는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최대 9일까지, 그러니까 31일에 휴가 하루를 내면 최대 9일까지 쉴 수가 있는 황금 연휴가 가능합니다. 자,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효과를 노리고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많이 쉬어서 좋다라는 마음보다 오죽하면 국가에서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해서 이렇게 소비 진작을 할까. 네.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소비 심리가 그렇게 꽁꽁 얼어붙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이 정부의 의도대로 만약에 이게 27일 날 임시 공휴일이 된다면 소비 진작 효과는 있긴 있는 겁니까? 네. 과거 사례를 보면 네.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됐었을 때 일어나는 경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일단 여가 시간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죠. 네. 국내로 따지면 여행 수요가 조금 늘어난다라든지, 혹은 이에 따른 내수 경제의 활성화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부터 탄핵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민적인 피로도도 상당히 높은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휴일을 좀 늘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어떤 피로감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데, 과거에 이런 임시 공휴일에 대한 경제 효과가 분석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임시 공휴일을 냈었을 때 그 하루의 소비 지출액이 2조 1천억 원 정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요? 네,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 4조 2천억 원 정도가 발생한다라는 과거 분석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지금 임시 공휴일을 무조건 내서 이런 소비 진작을 해야 될 정도로 내수상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네. 어쨌든 정부가 지금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고육지책을 계속해서 모든 수단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소비자 신비지수 같은 것들을 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집계했던 소비자 신비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였고요. 저게 이제 100이 기준인데요. 100을 계속해서 밑돌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저건 종합지표고요. 그 종합지표 아래에 세부 항목들을 구성하는 6개 항목들 전부 다 100 미만 큰 폭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미만이라는 거는 경기가 앞으로 계속 어두울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을 수치로. 그렇죠.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많은 수치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아주 어두운 전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그런 발표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었죠. 그런데 해외의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이 예상한 것보다도 더 낮게 잡았습니다. 자, JP 모건의 경우에는요, 1.3%까지 전망했는데, 아니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상한 경제 성장률보다 네. 더 낮게 잡았다. 그러면 지금 외국에서는 우리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소린가요? 네,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네. 말씀하신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큰 폭의 하향 조정을 한 건데, JP모건이 지적한 이유가 뼈 아픕니다. 뭐죠?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내수 아하. 불황이 한층 짙어졌다라는 네. 평가를 내렸고요. 민간 소비 위축 정도를 보면 내수 불확실성이 단계 해소되기도 어렵다고 본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네. 마지막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수치가 우리의 경기 불황을 예고하는 듯한 느낌인데 이 상황에서요. 특히 요즘 지금 건설업에 아주 큰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사들의 도산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견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기업 회생 절차인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죠. 건설사의 도산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건설사 하나가 도산을 하게 되면 건설업의 특징상 하청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복잡하다면서요. 그래서 네. 이 줄도산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태영건설의 위험 지표가 발견이 됐었고 그래서 네. 큰 홍역을 치렀었죠. 이번에는 신동아건설 시공 능력 순위로 따지면 58위의 중견 건설업체고 상징적으로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을 또 건설한 그렇죠. 업체로도 유명하죠. 상당히 탄탄한 업체였는데 지난 5년 전에 워크아웃을 졸업을 해서 다시 회생을 하고 재기를 하나 했는데 지금 5년 만에 다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60억 원의 어음을 상환하지 못해서 결국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라는 거는 이 건설사 내에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신동아건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지금 건설사들이 PF가 부실화되고 건설 현장들이 점점 미분양 사태라든지 건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건설사들의 부채 비율을 좀 꼽아 본다면요. 네. 그나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 32 안에의 건설사들도 현재 부채 비율 400%를 초과한 곳이 23곳에 아이고. 이릅니다. 건설사들은 보통 부채 비율이 적정수율 200% 정도로 보거든요. 네. 그 2배를 넘는 곳, 30위 안에도 23곳이나 된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돈이 돌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돌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허. 30위권 밖에 네. 중견 혹은 중소 이 건설사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까지 만약에 이 PF 부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큰 지금 건설업계에 어떤 변화가 없는 한 올해 신동아 건설 같은 제2, 제3의 사례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좋지 않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400%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게 전월 대비는 굉장히 줄었어요. 네. 그래서 뭐 작년이랑 비교하는 것은 뭐 어떻게 비교하느냐의 차이겠지만 업계에서는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분기별 실적을 보통 발표를 하고 이 4분기는 이런 IT 업체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비수기이긴 한데 그걸 감안해서라도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의 실적보다 훨씬 못 미친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나마 대표적인 지금 업종인데. 그렇죠? 네, 그렇죠. 삼성전자, 우리나라 네. 시총 1위 기업인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수준은 7조 후반대, 8조 초반대였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야 하는 건데 지금 6조 5천억 원이 나온 거군요. 네, 많이 밑돌았죠. 시장에서는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인을 꼽아보자면 역시 반도체인데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전통적으로 잘했던 분야, 네. 우리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D램 같은 메모리 영역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잘해야 될 AI 관련된 신규 칩들, 예를 들면 HBM 같은 것들이 있겠죠. 네. HBM에서는 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아하. 이런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결국 6조 5천억 원이라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게 됐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원래 잘하던 것도 못하고 네. 잘해야 할 미래의 것도 못하고 양쪽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딱 하나 희망이 있었죠. 그러니까 HBM 반도체. 지금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SK 최태원 회장을 만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아까 말씀드린 이 HBM 테스트가 잘 될 거다. 희망적인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 HBM 잘 될 거라는 얘기 지금 1년째 듣고 있거든요, 저도. 네, 1년째 듣고 있죠. 네. 이거 저 말을 믿어야 됩니까? 이제는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물론 네. 하이닉스와 같이 견줄 수 있는
삼성전자의 HBM 칩이 엔비디아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네. 희망 섞인 발언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지금 화면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앞전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죠? 재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하,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소린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테스트하고 있는 HBM의 수준이 좀 떨어지고 예를 들어 발열 문제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네. 이걸 잡으려면 재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반도체 공정에서 재설계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시간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젠슨 왕의 발언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잘 될 거다라고 보는 응원 메시지보다는 재설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조금 더 부정적인 메시지에 무게를 싣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좀 희망적인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 드린 질문인데 이 역시 그닥 좋은 소리는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